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서인권 투쟁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황이 황제, 즉 동프랑크, 신성로마 제국, 오늘날 독일의 황제에 대해서 서인권, 즉 성직자 임명권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걸 얻어내는 과정을 봤었죠. 그래서 처음에 황제가 이걸 거부하니까 나중에 결국 파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견디지 못하고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과를 하면서 결국 성직자 임명권을 이 교황에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번 시간에는 어, 일단은 뭐 이번 시간에 배울 걸 얘기하기 전에 뭐 이게 중세 유럽의 모습은 아니긴 할 건데 그래도 이쁘긴 이쁘죠. 요게 사실 뭐 잘 찍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맞고요. 그 대충 몇 시쯤 같아요? 대충만 그래도 저녁 7시쯤 되지 않겠어요? 저게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저거를 이거 제가 찍은 건데 그 막 저녁 6시 50분 7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퇴근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운동하러 나가는 길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진을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노을이잖아, 노을. 노을은 하루가 끝나갈 때 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중세란 말이에요, 중세.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중세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십자군은 이 중세의 끝자락이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신 노을이 하루의 끝자락이 다가옴을 얘기하듯이 이 십자군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중세의 끝자락이 다가옴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중세의 특징하면 뭐가 있어요? 일단은 프랑크 왕국이 동중 서프랑크 이렇게 셋으로 쪼개지고 난 뒤에는 굉장히 지방 분권적이었죠. 지방 분권적이고 왕이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각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기독교가 있었고요. 기독교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였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프랑크 왕국이 동중서 프랑크 셋으로 쪼개지고 나서 막 노르만족, 이슬람족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디만 나가도 다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와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 활동이 좀 어렵죠. 상업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산업이 농업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여기 이제 중세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십자군을 통해서 십자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십자군이라는 전쟁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안 배워요.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상들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큰 틀에서 봤을 때 유럽이 비잔티움 제국 방향으로 진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느낄 수가 있는 게 그동안의 유럽은 프랑크 왕국이 셋으로 쪼개지고 나서 계속 노르만족의 침략, 이슬람의 침략을 당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침략을 당하던 시점으로부터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침략은 멈췄고 유럽의 경제나 정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안정이 돼서 이제는 유럽도 어떤 힘을 많이 길러서 이렇게 외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옆에 참고로 써 있는 메르센 조약 저게 프랑크 왕국이 셋으로 갈라지는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갈라지는 그때 서프랑크가 프랑스고 동프랑크가 나중에 신성 로마지 제국이 된 독일이고 그다음에 중프랑크가 이탈리아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 죽고 나서 셋으로 갈라지는 게 메르센 조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870년이라는 거잖아. 물론 연도를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연도를 외워달라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 11세기라면서 11세기면 1000년 되죠. 그럼 대충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30년으로 잡아도 그죠? 대충 1030년으로 잡아도 몇 년 차이예요? 거의 한 200년 차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프랑크 왕국이 셋으로 쪼개지고 나서도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셋으로 쪼개지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위에서 쳐들어오던 노르만족,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슬람족 이들의 침략은 이제 멈췄고 그리고 유럽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어떤 안정이 찾아오면서 유럽도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공식이 적용되는 거죠. 농업이 생산력이 증가하면 먹고 남는 게 생기고 그 내다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렇게 모이는 공간이 시장이고 그런 순서가 그대로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우리 프랑크 왕국 셋으로 쪼개진 뒤에 수많은 시간이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노르만족이나 이슬람족도 더 이상 침략해 오지 않고 그리고 유럽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농업 그리고 상공업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유럽 바깥으로 진출해 봐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유럽이 많은 안정을 찾고 좀 더 진출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미.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음, 발단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아실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계신 그분들이 원래 우리 배운 적 있죠. 헤브라인들이라고 헤브라인들. 이 헤브라인들이 믿는 종교가 뭡니까? 이 유대교죠. 유대교. 아이고. 유대교인데 다시 쓰는 게 낫겠다. 그죠? 지우개. 아이, 지우개 왜 안 돼? 지우개. 그렇지. 아저씨 같지. 이 헤브라인들이 믿는 유대교인데 이 헤브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 기억나시죠? 왜 헤브라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헤브라인들 특히나 이집트에 노예로 묶여 있는 헤브라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온 최초의 그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헤브라인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해 보면 유대교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두 개 있죠.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 그게 하나가 크리스트교, 기독교고요. 다른 하나가 이슬람교죠. 그렇다는 건 봐봐.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유대교에 있어서 성지라고 했죠. 근데 이 유대교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기독교고 이슬람교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독교 한테도 성지고요. 이슬람교 한테도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교 다 이 땅을 갖고 싶어 한다고. 소중한 땅이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일단 예루살렘은 원래는 비잔티움 제국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 즉 기독교권이니까 원래는 기독교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슬람교가 나타나면서 이슬람교가 너무 빠르게 확장을 하는 거야. 너무 세고. 그러면서 이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집어삼켰다는 건 이 비잔티움 제국한테는 여기는 이 비잔티움 제국한테는 종교적인 위기이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위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비잔티움 제국이랑도 가깝죠. 원래 비잔티움 제국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건 종교적 위기이기도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차지한 건 비잔티움 제국한테는 종교적으로든 영토적으로든 굉장한 위협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슬람이 너무 센 거예요. 생각보다 이슬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이 이걸 혼자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도움을 요청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로마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리스 정교죠, 정교. 이 정교가 이제 교회를 황제가 지배하고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고 그게 정교잖아요. 로마 교황은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래서 교회를 황제가 아닌 교황이 지배하고요.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를 의사가 없고 그래서 갈라졌었죠.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결국 로마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두 종교 다 정교든 카톨릭이든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잖아요. 둘 다 기독교에 속하는 거 아니야. 즉 둘 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 입장에서는 이슬람을 대응하는 게 어려우니까 로마 교황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나는 그리스 정교고 너는 카톨릭 이렇게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둘 다 예수님 믿는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번에 예루살렘을 되찾는 과정만큼은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마 교황이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부담되는 전쟁이긴 하지만 교황 입장에서는 이걸 도와줘서 실제로 잘 돼서 예루살렘을 되찾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되찾으면 카톨릭이 정교한테 말빨이 세지겠죠. 니네 우리가 도와준다고 예루살렘 되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일이 잘 풀리면 카톨릭을 중심으로 그리스 정교를 통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어쨌든 카톨릭은 그리스 정교에 대해서 말빨이 세지겠죠. 그걸 위해서 로마 교황이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 교황은 그냥 종교 지도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데리고 있는 군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유럽의 각 지역을 교황이 직접 다니면서
그러면서 각 지역의 왕들이나 귀족들, 기사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자. 우리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되찾는 이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비잔티움을 돕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응해줄까 안 응해줄까? 응해줘요. 왜냐면 교황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위한 성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되찾는 이 전쟁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보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 전쟁의 과정에서 어쩌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은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위한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교황의 얘기가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이렇게 더 장려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군에 참여한 데는 종교적인 믿음도 있었겠죠. 근데 각 개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믿음,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익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건 전쟁을 하러 가는 거니까 주로 누가 나서겠어요? 기사들이 나선단 말이에요. 기사들이. 기사들 입장에서는 교황 말 들으면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서 이긴다면 난 기사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땅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인들도 많이 참여해요. 상인들도 뭐 물품 지원, 뭐 보급 지원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는데 상인들 생각에도 정말 교황이 하는 얘기처럼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라면 이긴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상업 활동,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상업권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 땅을 노리고 그리고 상인들은 조금 더 넓은 상업 활동 지역을 노리고 상권 확장 이런 걸 노리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참여를 하니까 잘 되면 좋을 텐데 잘 안 돼요. 근데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중간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막 무슨 이렇게 원래는 예루살렘을 되찾으러 가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소년 십자군이라 그래서 되게 어린애들을 십자군으로 모집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어디 막 팔아 넘기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과예요. 결과.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했죠. 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린 되게 많은 것들을 추측해낼 수 있는 거야. 잘 봐봐요. 실패했댔죠. 이거 누가 가자 그랬는데? 교황이 가자 그랬잖아요.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꼭 가자. 우리는 이거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된다며. 된다며. 뭐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교황이 민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십자군 전쟁 이전의 교황의 권위는 원래도 강했고 특히나 동프랑크의 왕,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대로 뭘 이겼어요? 서인권, 성직자 임명권 투쟁을 이겨내죠. 그러면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대로 서인권 투쟁을 이기면서 교황의 권위는 정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을 만큼 언터처블일 만큼 끝간데 없이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지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 틀리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끝간데 없이 추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이니까 주로 누가 갔겠어? 기사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 때문에 그러면 거기 전쟁에 참여했었던 기사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거의 200여 년이 훨씬 넘는 긴 기간 동안 치렀던 십자군 전쟁이 유럽 입장에서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걸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요. 실제로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기사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많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유럽이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중해 무역권이에요. 지중해 무역권인데 이게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십자군 전쟁은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목적이에요? 원래 처음에 목적은 뭐였어? 예루살렘을 되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되찾는 거였는데 여기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는 거였는데 사실 예루살렘을 되찾는 이 목적은 종교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되찾으면 예수님께서 예뻐하실 거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목적 의식이 진심이었겠죠. 내가 이 전쟁을 이겨서 예루살렘을 되찾는데 일조하면 내가 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200년 넘게 진행된 전쟁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천국을 가니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런데 지중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지중해 보세요. 이 위에는 뭐 있어? 이 위에는 유럽 있고요.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아시아죠. 세 개의 대륙이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그러면 지중해는 얼마나 많은 무역량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겠어. 지중해는 사실상 그냥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돈이 위에 굴러다니는 바다야. 지중해 무역권을 확보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되찾는 게 목적이었던 그 종교적 목적,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뭐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근데 지중해 무역권을 얻어내면 돈은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처음에는 진실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성지를 되찾으리, 예루살렘을 반드시 목숨 바쳐서 되찾겠다, 이런 의지였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 천국, 뭐 모르겠는데 뭐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돈은 본 적 있지. 난 돈이 더 좋아.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목적이었던 예루살렘은 사실 좀 무관심해지고 지중해 무역권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상상이 되시죠?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했으면 뭐가 성장하겠어? 상업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 중세가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고 있고요. 기사들도 약해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동안 농업 중심이었다면 십자군 전쟁 이후로는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하면서 상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하고 나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도시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지역과도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 몇 개의 지역들이 굉장히 상업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도시들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면서 발달했던 도시들이 이런 도시들이에요.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 다 이름 들어본 적 있는 도시들일 거예요. 패션의 성지 밀라노, 그죠? 그다음에 베네치아, 피사, 피렌체, 제노바, 이런 도시들, 그죠? 여기 써드릴까요? 이런 도시들. 베네치아, 그다음에 피렌체, 피사,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아이고 왜 안 나와? 밀라노, 제노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도시들. 그다음에 북유럽의 플랑드르. 그다음에 요 둘을 이어주는 게 프랑스의 쌍파뉴 지방이죠. 지도로 보면 이래요. 이렇게인데 그 여기가 지금 지중해죠. 여기 지중해잖아. 이탈리아 북부 도시는 지중해에서의 무역을 유럽 본토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북유럽의 플랑드르 지방, 여기는 모직물이 많이 나는데 이 플랑드르 지방과 이 이탈리아 북부 도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랑스의 쌍파뉴 지방이죠. 프랑스의 쌍파뉴 지방은 그러니까 상인들이 되게 많이 왔겠죠. 상인들이 이제 와서 장사 다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쌍파니 지방은 술 문화가 되게 또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달한 술이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그런 면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 중심에서 상업 중심으로,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이 전반적인 산업을 주도해가는 것도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기사 영주였다면 이제는 상인 중심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도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상인이나 물건을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목적에서 길드라는 걸 조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게임하면서 길드 본 적 있죠? 길드의 같은 길드 구성원들은 내가 경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야? 아니면 서로 도와야 될 대상이야? 서로 도와야 될 대상이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상인은 상인 길드, 수공업자는 수공업자 길드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지. 어떤 식으로 돕냐면 예를 들어서 상인 길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인들의 활동이라고 하면 물건이 조금 싼 지역에서 대량으로 사서 배에 실은 다음에 좀 더 비싼 지역으로 가서 내다 팔고 그 차익을 확보하는 그런 게 상인들의 활동인데, 이 상인들이 쓰는 배가 해적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태풍에 휩쓸렸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만약에 당하게 되면 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길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면 뭐 한 달, 매달 아니 매년 이런 식으로 연회비를 내요. 가입비를 내는 거지. 그러면 그 돈들이 켜켜이 쌓이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상업 활동을 하다가 뭐 배를 해적한테 털렸든 뭐 태풍에 뒤집어 엎어졌든 큰 피해를 당했어. 그러면 내가 속한 길드에서 내가 그동안 냈던 돈들, 그리고 남들이 냈던 돈들, 그 돈 모아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나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돕기도 하고요. 수공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수공업자도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수공업자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경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지역을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요. 가격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죠? 그래서 너무 싸게 파는 사람이 장사를 독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격도 합의를 좀 보고요. 새롭게 더 좋은 기술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돕는 길드를 조직하게 돼요. 그리고 길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전에, 상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이 어느 영주의 장원이었어요.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이 지역은 그 영주의 장원이고 저 지역은 저 영주의 장원이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 영주가 운영하는 장원이 있어요. A 영주가 운영하는 장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 이런 식으로 났다고 치자고. 아이고. 에이씨. 길이 이런 식으로 났다고 치자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났어. 이렇게 길이 났으면 요 지점이 교차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뭐가 잘 돼?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장사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모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형성돼요? 시장이 형성되죠. 그리고 장사꾼들은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오래오래 장사해야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냥 아예 그 주변에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숙박업소가 발달하고 나중에는 아예 집을 짓죠.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시장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게 뭐예요? 도시죠, 도시. 그래서 여기가 도시화 되는데, 여기가 이 지역이 도시화 되면 이 지역 자체는 A 영주가 가지고 있는 장원 안에서 발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영주가 자꾸 이걸 간섭해요. 여기서 상업 활동하는 걸 이 땅의 원래 주인인 영주가 자꾸 간섭한단 말이야. 너네 내 땅에서 뭐 하는 거냐? 장사하는 건 좋은데 저녁 7시 이후로는 장사하지 마라. 너무 시끄럽다. 아니면 술은 팔지 마라. 취객들 상대하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영주가 막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이 간섭이 싫겠죠. 아니, 7시 그 이후 되면 자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8시, 9시, 밤 10시까지 장사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술 팔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술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주가 간섭하는 게 싫겠죠. 그래서 이 시장, 이 도시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이미 서로 돕기 위한 시스템이 있잖아. 이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영주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간섭하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싸우기도 하고요. 영주한테 큰 돈을 줘서 부탁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장사하든 충분한 돈을 드릴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예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도시의 상인들이 상인 길드를 조직해서 이 길드로 힘을 모아서 영주에 대해서 우리 장사하는데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간섭하지 않을 것, 이 권리를 얻어내는 게 이게 자치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건 기본적으로 장원이죠. 그럼 이런 지역엔 농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농노들이 이 광경을 보거나 소식을 듣겠죠. 그럼 농노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럽잖아. 그러니까 농노들이 자꾸 도시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시로 도망 들어가서 성업 활동을 시작하겠죠. 도시로 도망 들어가서 나름대로 일정 기간을 거쳐서 적응에 성공을 하면, 그러면 영주는 농노를 잡으러 도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이미 자치권을 받은 상황이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노는 원래 거주지를 옮길 자유가 없잖아. 근데 자꾸 도시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시로 도망가서 적응을 성공하면 그 도시도 자치권이 있으니까 영주한테, 우리는 우리의 자치권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로 누가 들어오든 너네가 간섭하지 말아라. 너네는 농노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사실은 농노의 숫자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농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농노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게 장원인데 농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장원이 조금씩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농노가 도시로 도망치기도 한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농노가 도시로 도망친다 이걸 보셨으면 아 장원이 해체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영주들도 화폐를 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필요한 물건은 시장 가서 사야 되거든. 옛날에는 농노들한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함부로 시킬 수가 없어요. 농노들이 자꾸 도시로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영주들도 이제는 돈 주고 시장, 도시에 있는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영주들도 이제 화폐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영주들이 어떻게 하냐면 농노들한테 너네 그동안은 농사지은 수확물을 그냥 나한테 냈는데 이제는 시장 가서 팔고 그 판 돈을 가져와서 현금으로 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농노들이 농산물을 그냥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영주들의 요구처럼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을 내는 거면 이게 농노들한테는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애초에 영주가 농노한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해요. 왜냐면 농노가 여차하면 도시로 도망갈 수 있거든. 그러면 그게 영주 입장에선 노동력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요구를 못 한단 말이야. 비싼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농노가 보통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농사 지은 걸 다 갖다 팔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팔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주가 이 농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세금은 기껏해야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예요. 왜냐면 그 이상 무리하게 요구하면 농노가 도시로 도망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못 하는 거죠. 농노는 이때부터 농사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미 한 10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봤죠. 그러면 1000만 원 내고 남는 돈은 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은 내 거다라는 관념이 생기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농노들은 이때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천천히 돈을 모아서 아예 이걸 상업자본화해서 아예 상업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농노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화면 안에서도 계속 화폐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상업이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흑사병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유행병이죠. 전염병이죠. 전염병. 뭐 어떤 사람은 어, 징기스칸 몽골 대군이 유럽 지역을 진출할 때 이 몽골 군대를 타고 아시아 쥐가 넘어와서 아시아 쥐의 몸에 있었던 이 흑사병을 초래하는 균, 이 패스트균이라고 하거든요. 그 균이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흑사병이 유행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옛날 막 그리스 얘기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졌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흑사병이 유행해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미 원래 흑사병 바이러스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유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흑사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 이때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던 때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병을 옮지 않으려면은 막 호흡기 다 가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누가 흑사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옆에서 기도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될 수밖에 없지. 흑사병을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났다가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서 열도 너무 심하게 오르고 그렇게 막 점점점 이 상처가 심해진다고 해요. 죽고 나면 사람 몸이 까맣게 완전 까맣게 썩어 있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흑사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인구가 줄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구가 줄면 농노들이 받는 대우는 개선되겠어요? 더 안 좋아지겠어요? 살아남은 농노들이 귀해졌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농노들은 흑사병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는 과정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농노들은 노동력이 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농노들을 더 압박하고 속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무조건 반란을 당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이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요.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농노들이 막 도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원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너무 많은 인구가 줄었고 너무 많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농노를 그 생활을 개선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중세의 봉건제가 해체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봉건제가 이렇게 조금씩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귀족 기사들이 많이 약해졌죠. 전쟁 나가서 많이 죽었잖아.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왕권주의 사회의 권력은 왕과 귀족 간의 경쟁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앞전에는 중세 유럽 때는 왕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강해졌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귀족들, 기사들이 너무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왕권이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봉건 영주 기사들이 몰락하면서 왕권이 조금씩 세지는 건데, 음, 이 왕권도 혼자 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요. 지금 이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봤었죠. 이 장원의 영주한테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도시에 대한 자치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그래서 서유럽 지역은 시민적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귀족들을 상대로 자치권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의 명목으로 왕을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왕은 시민들이 상업활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왕과 시민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결국 이렇게 기사가 더욱더 약화되고 왕권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죠. 영주 귀족 기사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왕과 어떻게 보면 편을 먹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왕을 세금의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럼 왕은 시민들이 상업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하죠. 상업을 협조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이 왕다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왕은 명령을 내리는 존재잖아요. 이 명령을 듣고 시행해 줄 관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군대, 상비군이 필요하고요. 요 관료와 상비군이 왕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인데 어, 얘들 관료나 상비군 운영하려면 얘들 공짜로 와서 일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을 요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 돈을 시민들로부터 주로 상업활동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대신에 이들의 상업활동을 협조해 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영주, 귀족이나 기사들은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런 방향을 통해서 중앙 집권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를 좀 보면 영국이랑 프랑스는 요 시기 즈음에서 백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백년 전쟁이 벌어진 원인은 이것저것 다양해요. 왕위 계승 분쟁의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도를 보시면 원래는 영국이 이 해안선에 있는 일부의 땅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누구 걸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도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백년 전쟁이라고 해서 이 백년 전쟁이 백년 내내 싸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전투들이 있었던 그 시기를 다 합쳐서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기가 총 한 100년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 전쟁에서는 결국 프랑스가 이깁니다.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 여전사 영웅이 바로 잔다르크죠.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가 되게 위기에 몰려서 프랑스 안에도 막 귀족들끼리 가문이 나뉘고 그래서 이렇게 누구는 막 뭐예요?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침이 안 삼켜져서. 어쨌든 프랑스는 처음엔 되게 위기에 몰려요. 막 프랑스 안에 가문들이 막 나뉘어서 분열돼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영국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프랑스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당시에 프랑스의 왕자도 프랑스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 편에 있긴 했지만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을 구출하고 이제 프랑스가 이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반전시킨 영웅이 바로 지금 보시는 잔다르크죠. 잔다르크.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이깁니다. 프랑스가 이기게 되고요. 근데 프랑스가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프랑스가 이겼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십자군 전쟁이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죠. 근데 그동안 사람들은 지방 분권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어느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그냥 지역 단위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고 그냥 나는 인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래 왔어요. 그동안은 그래 왔는데 백년 전쟁이 터지면서 이건 이제 영국 대 프랑스라는 국가 간의 싸움이죠. 그러면 이 국가 간의 싸움을 총 지휘하는 건 각 국가의 왕이어야겠죠. 그러면서 어떤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영국은 백년 전쟁에서 지는데 진 뒤에도 자기들끼리 전쟁을 또 합니다. 이걸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또 영국 내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싸웠던 두 개의 가문이 랭커스터가 요크가 이 두 개의 가문이 싸우는데 두 개의 가문 다 가문을 상징하는 엠블럼이라고 하죠. 그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라 그러는데 그 그림에 장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고 해요.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장미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평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전쟁은 귀족들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래서 죽어도 귀족들만 죽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약해졌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는 더 올라가는 거죠. 응? 잠시만요. 아유, 깜짝 놀랐네. 제가 말이 헛나왔죠. 귀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귀족들이 약해지면서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고 왕의 권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이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중앙 집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 지역은 지도 보시면 아실 텐데 이베리아 반도 지역이죠. 이 지역은 원래는 이슬람권이 차지했던 지역이죠. 이슬람권이 여기까지 치고 올라와서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막았던 게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는 진출을 못하고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 이베리아 반도 즉 에스파냐 포르투갈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세력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슬람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각각 중앙 집권화되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백년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영국은 장미 전쟁을 한 번 더 거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왕권이 더욱더 강화된 거고요. 그다음에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기존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독일, 이탈리아는 조금 특이해요. 독일은 기억해 보시면 서인권 투쟁 때 결국 졌었죠. 그걸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권은 굉장히 약한 상태로 그렇게 남게 되고요. 독일 안에는 되게 수많은 작은 나라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분열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색깔이 다양하죠. 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왜? 황제가 서인권 투쟁에서 결국 패배했기 때문에 그 뒤로 권력을 되찾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신성로마 제국의 각 지역이 이런 식으로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애초에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화되기가 어려웠던 게 한가운데에 교황령이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은 우리 아까 봤었던 원거리 무역 잘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아예 이렇게 한가운데 교황령 그리고 북쪽 지역에는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 그다음에 남부에는 농업 중심의 나폴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식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시기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전반이 되게 중앙 집권화되고 귀족들이 약해지고 기사가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예외가 있다면 서인권 투쟁에 져서 결국 황제가 약해져 버린 독일, 그다음에 중간에 교황령이 있고 위에 북부 도시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통합할 생각이 없는 이탈리아 이런 경우에는 중앙 집권화되지 못한 그런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예외적인 사례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